차갑게 식어버린 공원관리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지연의 몸을 휘감는 것은 익숙한 고요함이 아닌 묵직한 공허함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낡은 마루바닥 위에서 힘없이 끌렸고 등 뒤로는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눌렀던 국립공원의 숨막히는 침묵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늦가을의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마지막 붉은 노을조차 희미해졌고 창문 너머로 드리워진 어둠은 지연의 피곤한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숲을 지키는 일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가족에 대한 침묵의 맹세이자 그녀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 맹세는 돌덩이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작은 현관을 지나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 부엌에서 흘러나와야 할 희미한 불빛도 백호의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손을 뻗어 벽에 걸린 스위치를 더듬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형광등 불이 들어왔다. 그 순간 지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엌 한가운데 낡은 타일 바닥 위에 백호가 쓰러져 있었다. 한때 늠름하고 빛나던 백호의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했으며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노란색 스카프를 두른 목에는 84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지연의 발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백호는 미동도 없었다. 지연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몸을 더듬었다. 미약하게나마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에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백호야, 백호야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이렇게 말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흔들렸다. 곁에 놓인 텅 빈 사료 그릇은 마치 백호의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료는 물론 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백호가 굶주림에 쓰러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하지만 왜 그녀는 항상 백호의 사료와 물을 넉넉히 채워두었다. 출장을 가거나 늦게 돌아올 때면 이웃 주민에게 부탁하거나 자동 급식기를 사용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백호는 활기찬 모습으로 그녀를 방였었다. 지연의 손은 백호의 목에 둘러진 스카프의 84파 숫자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을 잃은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살아갈 이유였다. 백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훈련견이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백호를 가장 충직한 동반자이자 가족기라고 불렀다. 백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위안을 얻곤 했다. 그런데 그런 백호가 굶어 죽어간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럴 리 없어. 내가 뭘 놓친 거지? 누가 감히 백호에게 이런 짓을.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백호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백호의 사료와 물을 치웠거나 접근을 막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그녀의 공원관리소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인의 침입은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이곳은 국립공원 보호구역 내에 있어 보안도 철저하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백호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앙상한 몸은 너무나 가벼웠다. 그녀는 백호의 몸을 담요로 감싸 안고 곧바로 채 태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뚫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백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혹시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과거의 악몽이 백호의 모습과 겹쳐지며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백호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백호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너마저 잃으면 난 정말 혼자가 돼.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낼 거야. 내게 이런 짓을 한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강렬한 분노와 결의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백호는 이미 의식조차 희미한 상태였다. 지연은 의료진에게 백호의 상태를 설명하며 애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백호는 제 가족이에요. 아니, 제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의사는 희미한 희망을 주었지만 백호의 상태는 너무나 위중했다. 수술실로 백호를 보내고 홀로 남겨진 지연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고통과 분노를 사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공원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녀의 잊고 싶었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지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백호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의사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심각한 탈수 증상입니다. 위독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 그 단어는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명히 그녀는 떠나기 전 백호의 사료 그릇을 가득 채워두었고 자동 급식기까지 설치해두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웃에게도 몇 번이나 백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었다. 백호는 절대로 굶주릴 리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였다. 지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백호는 언제나 늠름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특히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회상 시작 10년 전, 지연은 풋풋한 20살의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립공원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산림관리원이자 K9 수색견 훈련사였다. 아버지는 백호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다. 백호는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개였다. 아버지는 백호와 함께 수많은 실종자를 찾아냈고 불법 벌목꾼들을 붙잡았다.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백호를 가족처럼 사랑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국립공원 깊은 산속에서 실종된 등산객을 수색하던 중 연락이 끊겼다. 백호만이 홀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며칠 밤낮을 백호와 수색팀이 수색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조난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산을 지키며 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던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길을 잃을 리 없었다. 그녀는 백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백호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지연은 삶의 방향을 잃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방황했다. 그때 백호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백호는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슬픔을 나누었다. 백호의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백호는 그녀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몇 년 후, 지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립공원 관리인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숲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삶이라고 믿었다. 백호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비록 백호는 더 이상 현장에서 뛰는 수색견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작은 관리소에서 그녀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었다. 그녀는 백호에게 평생 안전과 행복을 약속했다. 회상 끝. 하지만 지금 백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약속은 산산이 부서질 위기에 처했다. 지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백호의 일은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소행이었다. 그리고 그 소행은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병원을 나섰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의 관리소로 돌아온 지연은 곧바로 백호가 쓰러져 있던 부엌으로 향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부엌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텅 빈 사료 그릇과 엎질러진 물그릇, 그리고 희미한 얼룩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면밀히 살폈다. 흙먼지, 마른 풀잎,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은 털 몇 가닥. 백호의 털과는 다른 색깔과 질감이었다. 그것은 분명 다른 개의 털이었다. 그것도 야생 들개나 길고양이의 털이 아닌 훈련된 개나 품종견의 털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 문으로 향했다. 문틀에는 미세한 흠집이 나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발톱이나 도구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거나 안으로 들어와 작업을 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외부인의 침입. 그것도 공원 관리소 안으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보였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공원 관리인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그녀에게 숲의 모든 소리와 흔적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기술을 활용하여 백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주변을 감쌌지만 지연의 눈은 익숙하게 주변을 스캔했다. 관리소 주변은 온통 숲이었다. 드문드문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관리소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땅바닥을 살폈다. 늦가을이라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었지만 지연의 날카로운 눈은 그 아래 숨겨진 미세한 발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과 개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다. 개의 발자국은 꽤 컸고 백호의 발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사람의 발자국은 일반적인 등산화가 아닌 특수한 작업화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발자국 추적은 숲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숲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발자국은 갑자기 뚝 끊겼다. 대신 작은 오두막 같은 건물이 보였다. 허름하고 낡은 오두막이었다. 평소에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곳에 왜 발자국이 이어졌을까?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오두막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긁힌 자국과 함께 희미한 개의 털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부엌에서 발견했던 털과 동일한 털이었다. 이곳이 범인이 백호를 가두어 두었던 곳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곳일까? 그녀는 오두막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몇 개의 빈 사료 봉투와 함께 수상한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부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함께 블랙 오키드, 프로젝트 케칼 같은 암호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글씨로 어떤 조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조사하던 불법 조직의 이름과 일치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백호의 일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결연한 빛을 띠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공원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백회에게 복수하며 감춰진 진실을 밝혀낼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오두막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단단해 보였다. 날이 밝자마자 지연은 장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형사들은 그녀의 주장을 과도한 추측이라며 일축했다. 한지연 씨, 저희도 백호 일은 유감입니다만 공원 관리소 침입과 과거 사건을 연결짓는 건 비약이 심합니다. 장부의 내용도 그저 잡다한 기록일 뿐이고요. 그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을 때도 그랬다. 경찰은 언제나 피상적인 결론만을 내렸다. 좌절감에 빠진 지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한때 베테랑 강력계 형사였으나 몇 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옷을 벗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들었다. 그는 동물 학대 사건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민주는 지연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함께 예리함을 지니고 있었다. 한지연 씨,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백호는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은 주저하다가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백호가 겪은 일, 관리소에서 발견한 흔적, 그리고 수상한 오두막과 장부까지.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지연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지연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 민주는 지연의 손에 들린 장부를 넘겨받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블랙 오키드, 프로젝트 K.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과거에 제가 추적했던 범죄 조직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몇 년 전, 그는 거대한 동물 밀매 조직을 쫓고 있었다. 그 조직은 블랙 오키드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희귀 동물을 밀매하고 필요하다면 사람까지 해치는 잔혹한 단체였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내부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형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도 그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혹시 그 조직이 제 아버지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국립공원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셨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공원 내에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었다면 아버님은 분명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 순간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저를 도와주세요. 민준 씨, 백호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잔인한 놈들입니다.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 정보망과 수사 기술을 활용하고 지연은 국립공원에 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바탕으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장부에 적힌 암호들을 해독하고 블랙 오키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백호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백호는 아직 위독한 상태였지만 미약하게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지연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호야, 조금만 더 힘내.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에게 이런 짓을 한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백호는 힘없이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그녀의 다짐을 이해하는 듯이 지연과 민주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장부에 적힌 알 수 없는 주소들을 찾아다녔다. 대부분은 버려진 창고나 폐 건물이었다. 그곳에서는 희미한 동물의 흔적과 함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통해 블랙 오키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쳤다. 그들은 조직의 잔혹함에 대해 경고하며 민준에게 손을 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눈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몇몇 수상한 인물들을 발견했다. 공원 내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이 과도하게 야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공원 관리팀의 팀장인 박 팀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부유해진 듯했다. 그의 행동은 의심스러웠다.
민주는 박 팀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연은 관리소 근처에서 우연히 박 팀장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트렁크에는 수상한 장비들이 실려 있었다. 야생동물 포획용 그물과 마취총, 그리고 백호의 털과 비슷한 색깔의 개의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 팀장이 범인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박 팀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지시하며 자신도 곧바로 관리소로 향하겠다고 말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박 팀장은 관리소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박 팀장은 트렁크에 있는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박 팀장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였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그녀는 그 팔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팔찌였다. 지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팔찌가 왜 박 팀장의 손목에 있는 걸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박 팀장이 범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백호의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떨렸다. 분노와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박 팀장이에요. 제가 단서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아끼던 팔찌를 박 팀장이 차고 있어요. 그녀의 문자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박 팀장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박 팀장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박 팀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불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 팀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밤의 숲은 더욱 깊고 고요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갈랐고 박 팀장의 얼굴에는 일순 당황한 빛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연의 눈은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나무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 팀장님, 그 팔찌 왜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박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목을 감췄다. 아, 이거 말입니까? 예전에 우연히 주운 겁니다. 숲에서 낡은 게 떨어져 있길래.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주웠다고요? 그 팔찌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인데. 그걸 우연히 주었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비난이 실렸다. 그럼 백호일도 우연인가요? 제 관리소에 몰래 침입해서 백호를 굶긴 것도,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 조난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전부 우연입니까? 박 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그 안에는 얕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지연 씨, 갑자기 무슨 헛소리입니까? 백호 일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를 의심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비키십시오. 그는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차량이 숲길을 따라 빠르게 달려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박 팀장의 차량을 비췄다. 민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연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박 팀장을 노려보며 물었다. 박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 형사님, 아니, 강민준 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민주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팀장님이야말로 왜 이 시간에 이런 외딴 곳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묻고 싶군요. 그리고 한지연 씨의 아버님 팔찌는 왜 팀장님 손목에 있는 겁니까?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뒤덮였다. 이봐, 강민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마.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야. 박 팀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백호의 죽음이 임박했고 한지연 씨의 아버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팀장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 팀장은 지연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그는 갑자기 트렁크에 있는 마취총을 움켜쥐었다.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너희들이 알려고 하는 건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할 거야. 그 순간 박 팀장은 마취총을 민준에게 겨눴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지만 마취탄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민준 씨, 도망쳐. 지연 씨 어서.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면서도 지연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지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박 팀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몸을 던져 마취총을 빼앗으려 했다. 박 팀장은 당황했지만 지연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마취총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최소 3명이었다. 그들은 박 팀장과 한패인 듯 보였다. 그들은 지연과 민준을 애워쌌다. 민준은 부상당한 몸으로 지연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인연이 감히 너희들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박 팀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치며 지연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백회계도 이런 짓을 했지. 지연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팀장의 얼굴이 경련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늙은이가 눈치 없이 나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그놈의 개까지 나를 방해해서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듯 소리쳤다. 그 늙은이만 없었으면 블랙 오키드는 완벽하게 계획을 진행했을 거야. 내 아비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어. 그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에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 그것도 박 팀장에 의해.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민준을 제압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마취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그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박 팀장은 지연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 계집애도 쓸모없게 됐군. 처리해버려. 남자 중 한 명이 지연에게 다가섰다. 지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때처럼 무력하게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 불굴의 의지가 타올랐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희미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소리였다.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다. 박 팀장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크게 들려왔다.
그것은 백호의 짖는 소리였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백호가 여기에? 백호는 분명 병원에 있어야 했다. 지연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백호가 온 걸까? 숲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곧 익숙한 모습이 드러났다. 백호였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비틀거렸지만 끈질기게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목에 감긴 노란 스카프의 84, 숫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듯했다. 백호의 눈은 분노와 함께 지연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힘없이 지저대며 지연에게 다가섰다. 박 팀장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 개가 어떻게 여기에? 백호는 마치 지연의 고통을 알아챈 듯 박 팀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었다. 박 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백호를 걷어찼지만 백호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 틈을 타 민주는 몸을 일으켜 다른 남자들에게 방역했다. 지연 역시 다시 힘을 내어 박 팀장에게 덤벼들었다. 백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연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쩌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백호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 복잡한 음모의 핵심에는 백호가 숨겨진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싸움은 다시 격렬해졌다. 어둠 속에서 정의와 악의 대결이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싸움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갔다. 백호의 기적적인 등장은 박 팀장과 그의 수하들을 당황시켰지만 그들의 수는 여전히 우세했다. 백호는 비틀거리면서도 끈질기게 박 팀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민주는 마취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져 남자들과 맞섰다. 지연은 분노와 절박함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백호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한 남자가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지연은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하고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에게 배웠던 호신술을 떠올렸다. 숲은 그녀에게 집이었고 그녀는 숲의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알았다. 그녀는 나뭇가지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백호는 박 팀장을 놓아주지 않았다. 박 팀장은 고통에 찬 얼굴로 백호를 걷어찼지만 백호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의 다리를 물었다. 백호의 눈은 섬광처럼 빛났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처럼 보였다. 박 팀장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 개가 놓지 못해. 민주는 마취제 때문에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남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역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다. 한 남자가 민준의 뒤를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그때 지연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다. 박 팀장이 마취총을 떨어뜨린 곳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날려 마취총을 주워 들었다. 박 팀장은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고 소리쳤다. 잡아, 전연을 잡아.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민준을 조르던 남자에게 겨눴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탄이 남자의 어깨에 박혔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민준을 놓아주었고 곧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민준은 콜록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박 팀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건드려. 그는 맨손으로 지연의 목을 조르려 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피했지만 박 팀장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했다. 바로 그때 백호가 다시 박 팀장의 다리를 공격했다. 박 팀장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취총을 박 팀장의 목에 겨눴다. 아버지에게 했던 짓, 백회에게 했던 짓 당신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 팀장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내까짓게 날 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증거도 없고.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아. 아니요,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줄 사람도요. 지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 저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다.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연락을 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박 팀장과 남은 수하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경찰들은 재빨리 그들을 애워싸고 체포했다. 박 팀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악에 받친 눈으로 지연을 노려보았다. 2년,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지연은 그의 저주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백호를 내려다보았다. 백호는 안도한 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앙상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민주는 지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덕분에요. 그리고 백호 덕분에요. 민주는 백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대단한 개로군요. 어떻게 병원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지연은 백호의 목에 감긴 스카프의 84 숫자를 만졌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백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이후 경찰은 박 팀장과 그의 수하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옛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에 협조했다. 지연은 백호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백호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오랜 시간 굶주린 탓에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지연은 백호의 곁을 지키며 장부를 꼼꼼히 살폈다. 장부에는 블랙 오키드의 조직도와 거래 내역, 그리고 공원 내 희귀 동식물 밀반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K는 멸종 위기종 동물을 밀매하여 해외로 반출하려는 계획을 뜻했다. 그리고 박 팀장은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상부는 더욱 거대한 세력이었다. 민주는 신문 과정에서 박 팀장이 자백한 내용을 지연에게 전달했다. 박 팀장은 실제로 지연의 아버지를 살해했음을 시인했다. 아버지는 블랙 오키드의 불법 활동을 우연히 포착했고 이를 신고하려 하자 박 팀장이 조직의 명령을 받아 제거했다는 것이다. 백호를 굶긴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백호가 관리소에 침입한 박 팀장을 알아보자 그들은 백호를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굶겨 죽이려 했던 것이다. 백호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지연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블랙 오키드의 뿌리를 뽑고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백호의 손을 잡았다. 백호야, 우리 아빠를 기억하니 이제 우리가 아빠의 복수를 할 차례야. 그녀는 또한 박 팀장이 언급한 블랙 오키드의 상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연은 숨을 골랐다. 박 팀장의 자백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다시금 헤집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는 슬픔이 아닌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그녀를 지배했다. 백호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그가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 박 팀장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백호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 증인이자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박 팀장의 신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지연에게 전달했다. 박 팀장은 블랙 오키드의 중간 간부급 인물이었고 그 위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는 그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회장님은 그에게 국립공원 내 희귀동식물 밀반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총괄하도록 지시했고 아버지의 제거도 그 명령의 일환이었다. 회장님이라고요? 누구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문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박 팀장은 회장님의 실명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연락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고 직접 만난 적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는 박 팀장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일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특정 번호와의 연락이 유독 잦았다는 것이다. 이 번호, 공원 내부에 있는 사람의 것이거나 공원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무작정 추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들은 이미 박 팀장이 잡혔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할 겁니다.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은 분명 공원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일 터였다. 그녀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민준 씨, 혹시 백호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게 아닐까요? 아니,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 팀장이 백호를 굶겨 죽이려 한 거고요.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K9 수색견이에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렇군요. 백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를 함께 했을 테니 어쩌면 박 팀장의 범행을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팀장이 그렇게 집착했던 거군요. 지연은 백호의 병실로 향했다. 백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를 보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지연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호야, 기억나 그날 아버지랑 같이 갔던 곳.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본 것을 내게 알려줄 수 있니? 백호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지연은 백호에게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백호는 사진 속 아버지를 핥으며 슬픈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백호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을 읽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백호가 함께했던 훈련 방식, 즉 특정 단어나 제스처에 백호가 반응하는 방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백호에게 여러 단어와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사냥꾼, 밀매, 소리, 냄새, 숲, 숨바꼭질,
그러던 중 그녀가 어두운 동굴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백호의 귀가 쫑긋 섰다. 그리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신용을 하자 백호는 힘없이 고개를 움직여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몸짓을 했다. 동굴. 민준 씨 아버지와 백호가 마지막으로 수색했던 곳 중 동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블랙 오키드츠가 과거에 임시 은신처로 사용했던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빛났다. 민준은 즉시 그 동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 동굴은 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깊고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비밀 통로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이거나 블랙 오키드가 숨겨둔 핵심 증거물이요. 지연은 확신에 차 말했다. 두 사람은 동굴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자신의 옛 동료 중 한 명이자 과거 블랙 오키드 사건에서 그를 도왔던 믿음직한 형사 이재훈에게 연락했다. 재훈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진심과 지연의 절박함을 보고는 결국 돕기로 결정했다. 재훈은 비공식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연은 백회에게 특식을 먹이고 그의 회복을 도왔다. 백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마치 지연의 간절한 소망이 백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그녀는 백회에게 작은 카메라가 달린 특수조끼를 만들어 입혔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백호가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말이다. 며칠 후 지연과 민준 그리고 재훈은 어둠이 깔린 숲을 헤치고 동굴을 향했다.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뼈아픈 바람이 불었다. 그들은 휴대폰 신호가 끊기는 지점까지 깊이 들어갔다. 그곳에서 재훈은 무정이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신호가 끊기면 이걸로 연락하십시오. 저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뭔가 이상하면 즉시 철수하십시오.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들로 가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수풀이 무성했다. 백호는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흥분한 듯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서서 걸어갔다. 지연은 백호를 따라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축축한 공기와 퀴퀴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춰 동굴 내부를 살폈다. 동굴 벽에는 희미한 낙서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블랙 오키드 조직원들이 남긴 암호 같았다. 백호는 동굴 깊숙이 나 있는 좁은 통로를 향해 나아갔다. 지연은 백호의 뒤를 따랐고 민주는 그녀의 뒤를 지켰다.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그들은 몸을 웅크려야만 했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코는 공중을 킁킁거렸고 털이 곤두섰다. 무슨 일이지? 지연이 속삭였다. 백호는 땅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의 발톱이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잠시 후 백호는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타났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지연은 그 지갑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지갑이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갑을 받아들었다. 지갑 안에는 흙먼지로 뒤덮인 신분증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USB 메모리였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육안으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지연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그림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블랙 오키드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동굴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지연과 민준, 그리고 백호를 발견하고는 즉시 달려들었다. 이런 들켰어. 민준이 소리쳤다. 어서 도망쳐야 해. 지연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백호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이 증거를 가지고 도망쳐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블랙 오키드 조직원들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지연과 민준, 백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연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리 칩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피와 맞바꾼 진실, 그리고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다. 지연 씨, 백호와 함께 저쪽으로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몸을 던져 조직원들의 공격을 막아섰다. 아직 마취제의 여파가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지연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백호는 지연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마치 민준의 의도를 알아챈 듯 지연의 앞을 가로막고 조직원들을 향해 낮게 위협했다. 지연은 백호의 목에 걸린 카메라 조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백호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준 씨, 혼자서는 안 돼요. 지연이 소리쳤다. 괜찮습니다. 어서 가세요. 이 USB는 반드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준은 주먹을 날려 조직원 한 명을 쓰러뜨리며 외쳤다. 지연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백호의 목줄을 잡고 동굴 안쪽에 더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백호는 비틀거리면서도 지연의 뒤를 따랐다. 동굴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거대한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지연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전연을 잡아 USB를 빼앗아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의 폐는 터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백호의 속도를 맞추려 노력했다. 백호는 한때 날렵한 K9 수색견이었지만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정신력으로 지연의 곁을 지키며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거대한 동굴 공간으로 진입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동굴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제 우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희귀한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멸종 위기종으로 보이는 올빼미, 늑대, 그리고 작은 표범까지.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K가 바로 이것이었다. 블랙 오키드는 이 동굴을 희귀 동물들의 임시 감금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밀매까지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조직원들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연과 백호,
그리고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을 발견하고는 비웃었다. 여기까지 왔지만 소용없다. 그 USB는 우리가 회수한다. 2명의 조직원이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지연은 마취총을 움켜쥐었지만 마취탄은 이미 한 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백호의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마지막 마취탄을 들고 가장 위협적인 조직원을 향해 겨눴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호가 자신의 몸을 던져 지연을 보호했다. 백호는 마치 맹수처럼 조직원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백호를 뿌리치려 했지만 백호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 틈을 타 지연은 남은 한 발의 마취탄을 뒤에서 달려들던 다른 조직원의 목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박 팀장이 나타났다. 그는 이재훈 형사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지만 혼란을 틈타 탈출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내년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오늘 여기서 내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백호는 박 팀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는 지연의 앞을 막아섰다. 박 팀장은 백호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치려 했다. 이 멍청한 개새끼, 내 아비처럼 방해하지 마.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백호야 안 돼. 그 순간 백호는 몸을 날려 박 팀장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손에 든 쇠파이프를 물어뜯었다. 쇠파이프는 백호의 이빨에 의해 찌그러졌고 박 팀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백호는 힘없이 쓰러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박 팀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연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우고 있었다. 지연은 백호의 희생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백호를 건드려. 네가 감히 내 아버지를 죽여.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박 팀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공격은 거칠고 맹렬했다. 박 팀장은 당황하며 피했지만 지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또 다른 불빛이 비춰졌다. 이재훈 형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친 것이다. 재훈은 무정의로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직접 동굴로 찾아왔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가 박 팀장과 남은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박 팀장은 저항했지만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지연은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백호에게 달려갔다. 백호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졌다. 백호야. 백호야 정신 차려. 제발. 지연은 백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백호는 힘없이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흐릿해져 갔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연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민준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 씨.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백호야. 안 돼. 넌 아직 나랑 같이 할 일이 많잖아. 민준은 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지연 씨. 백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백호는 영웅입니다. 백호의 조끼에 달린 카메라를 회수했다. 카메라에는 박 팀장이 지연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과 블랙 오키드 조직원들이 희귀 동물을 밀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 팀장이 백호를 굶겨 죽이려 했던 증거들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였다. 백호의 숨은 완전히 끊어졌다. 지연은 백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영웅이자 가족이었던 백호는 그렇게 그녀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블랙 오키드의 거대한 음모를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백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결의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백호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백호의 죽음은 지연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전례 없는 강한 결의를 심어주었다. 백호가 남긴 카메라 속 영상은 블랙 오키드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 팀장의 살인, 희귀동물 밀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조직의 실체까지. 모든 것이 백호의 희생으로 밝혀졌다. 영상 증거와 박 팀장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도왔다. 블랙 오키드의 핵심 간부들과 조직원들이 차례로 체포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회장님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박 팀장은 회장님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고 다른 조직원들 역시 회장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연 씨, 회장님은 마치 유령 같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요. 박 팀장에게 연락했던 그 특정 번호도 추적해보니 대포폰이고 사용 기록이 깨끗합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은 백호의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영상 속 백호의 눈빛은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이 그녀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가 한 장면에 멈췄다. 박 팀장이 동굴 안에서 무정의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그가 말하는 특정 단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을 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건물의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잠깐만요. 민준 씨, 이 장면 박 팀장이 통화하는 뒷배경에 보이는 저 로고. 저거 설마. 지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로고는 한성그룹의 것이었다. 한성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로 최근 국립공원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회장이 최근 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한성그룹 그럴 리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모든 게 설명되어 공원 내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희귀 동식물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하고 백호를 노린 것까지. 회장님은 바로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을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한성그룹의 회장 김영철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그의 뒤에는 이런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지연과 민주는 즉시 이재훈 형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재훈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와 논리에 수긍했다. 대기업 회장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진실을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경찰은 특수수사팀을 꾸려 김영철 회장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김영철 회장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과의 통화 기록, 재산 변동 내역, 그리고 해외 계좌 추적을 통해 블랙 오키드와의 연관성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백호의 영상과 박 팀장의 자백,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이 증거로 제시되자
김영철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김영철 회장은 구속되었고 블랙 오키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공원 내 불법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고 갇혀있던 희귀 동물들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공원관리소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지연은 백호의 유골을 곱게 갈아 그녀의 집 뒤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백호와 함께 심었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지연은 나무 옆에 작은 묘비를 세우고 백호의 이름을 새겼다. 영웅 백호, 이곳에서 편히 잠들다. 백호야, 아빠, 이제 다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고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다시 공원 관리인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하고 단단하며 무엇보다도 자유로웠다. 그녀는 백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숲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민주는 경찰에 복직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영웅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주 지연의 관리소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숲길을 함께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했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지연은 공원 순찰을 나섰다. 그녀의 곁에는 활기찬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다. 백호와 같은 종의 강아지였다. 지연은 그 강아지의 목에 새로운 스카프를 매주었다. 스카프에는 백호 2세라는 글자와 함께 새로운 번호 011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백호 5세, 앞으로도 우리 숲을 잘 부탁해. 그리고 너의 선배, 백호의 정신을 잊지 말아줘.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지연의 품에 안겼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둠과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공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의 용기와 백호의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동물학대와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공원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웅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지연은 민준과 함께 숲을 걸었다. 석양이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지연 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요. 당신과 백호 덕분입니다. 그들은 함께 숲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백호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이 숲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